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보내주신 자료 한 개인 파산 사건의 법원 보고서를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보고서에는 한 개인의 채무 상황부터 파산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과정이 상세하게 담겨 있는데요. 맞습니다. 이걸 보면 왜 파산까지 가게 됐는지, 그리고 현재는 어떤 상황인지 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죠. 네. 그래서 오늘 이걸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요. 이 자료에 나오는 채무자 정보나 사건 번호, 또 회사 이름 같은 건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저희가 다 익명으로 처리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그 부분은 유의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사건 서울회생법원에서 지금 진행 중인 개인 파산건인데요. 채무자는 보니까 41세 남성이고 현재 직업은 없으시고 아버님이랑 같이 살고 계시네요. 네, 보고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분의 재정적 어려움은 보니까 한 2011년 그때쯤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2011년이면 꽤 오래됐네요. 네, 원래는 직장을 다니셨는데 집안 어른이 좀 권유를 하셨나 봐요. 그래서 직장 그만두고 작은 아버지가 하시던 사업체 일을 좀 도왔다고 합니다. 가족 사업에 합류하신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본인 이름으로 사업자를 새로 냈던 모양이에요. 네, 본인 명의로요? 네. 근데 아시다시피 사업이라는 게 쉽지 않잖아요. 결국 운영난으로 빚만 떠안고 사업은 접게 된 거죠. 그럼 결국 본인 사업 실패라기보다는 가족 사업에 어떻게 보면 좀 엮이면서 시작된 거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후에 이제 생활비 부담도 커지고 하면서 빚이 계속 불어나서 결국 파산 신청까지 이르게 된 상황으로 파악됩니다. 좀 안타까운 사연이네요, 정말. 총 채무액은 어느 정도인가요? 보니까 금액이 꽤 큰 것 같은데요. 네, 보고서상으로 확인된 총 채무액이 약 1억 4,300만 원 정도 됩니다. 1억 4,300. 와, 네, 대부분은 생활비나 아니면 과거에 그 사업 자금으로 사용되었다 이렇게 기재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1억 4천이 넘는 빚. 그럼 현재 이 채무자분한테 남은 재산은 좀 있을까요? 파산 절차에서는 재산이 중요하잖아요. 네, 중요하죠. 현재 기준으로 보면요. 채무자 명의 재산으로 파악된 건 보험 해약 환급금. 이게 거의 유일합니다. 보험금이요? 네, 삼성생명, 현대해상, 삼성화재 이렇게 세 군데 보험이 있는데 이걸 다 해약했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는 돈 그게 한 5,222만 원 정도 되는 거죠. 오, 그래도 5천만 원이 넘는 돈이면 적은 돈은 아니네요. 그럼 이 돈은 이제 채권자들한테 배당이 되는 건가요? 여기서부터 상황이 조금 복잡해집니다. 복잡해진다고요? 어떤 부분이죠? 이 보험 계약들이요. 원래 계약자는 채무자 본인이 맞았어요. 그런데 2014년쯤에요. 그러니까 파산 신청하기 꽤 오래전이죠. 네, 한참 전이네요. 그때 이 보험 계약자를 동생 명의로 바꾼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동생 명의로요? 잠깐만요. 파산 신청 전에 명의를 바꿨다. 이거 혹시 재산을 미리 좀 빼돌리려고 한 건 아닌가요? 그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심할 수 있죠. 실제로 법원에서도 그런 부분을 중요하게 보거든요. 그래서 파산관제인이라고 법원이 선임해서 채무자 재산을 조사하고 관리하고 처분하는 전문가가 있잖아요. 네, 들어봤습니다. 그 파산관제인이 이 부분을 아주 집중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조사해보니까 그 계약자가 동생 명의로 바뀐 2014년 이후부터는요. 실제로 동생이 보험료를 계속 내왔다는 사실이 확인된 거예요. 단순히 이름만 바꾼 게 아니라 실제로 돈을 낸 사람이 동생이었다는 거군요. 네, 그렇죠. 그 점이 아주 중요하게 고려됐습니다. 그냥 명의만 빌려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파산관제인이 동생하고 협의를 했어요. 그 결과 동생이 파산재단, 그러니까 채권자들에게 나눠줄 돈을 모아두는 일종의 주머니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거기에 2,500만 원을 내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5,200만 원 전부는 아니지만 2,500만 원을요? 네, 이 돈은 이미 납입이 완료됐고요. 어떻게 보면 보험금 전액은 아니지만 그동안 동상의 보험료를 내온 기여분을 어느 정도 인정해주면서도 재산의 일부를 환가, 즉 현금화해서 채권자들한테 돌려줄 재원으로 확보한 거죠. 꽤 합리적인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일리가 있네요. 동생 입장도 고려하면서 그래도 2,5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을 회수했군요. 그럼 이제 이 돈으로 그 한국자산관리공사 같은 채권자들이 조금이라도 빚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 건가요? 이제 좀 숨통이 튀나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기서 또 다른 아주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또 문제가요? 이번엔 또 뭔가요? 바로 이 채무자분한테 밀린 세금, 즉 체납 조세입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세금이요? 얼마나 밀렸길래요? 확인된 것만 인천, 시흥, 관악, 그리고 잠실세무서 이렇게 4군데 세무서에 체납된 세금 총액이요. 무려 6,772만 원에 달했습니다. 잠깐만요. 네, 6,700만 원이요? 아니, 보험 문제 해결해서 겨우 2,500만 원 확보했는데 밀린 세금만 그보다 훨씬 많다고요? 거의 3배 가까이 되는데요? 네, 맞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훨씬 더 큰 상황이죠. 이게 파산 절차에서는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왜 그렇죠? 세금은 뭐 다른 빚이랑 다른가요? 네, 다릅니다. 파산 절차에서는 보통 조세 우선의 원칙이라는 게 적용돼요. 조세 우선의 원칙이요? 네, 쉽게 말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받아야 할 세금이 다른 일반 채권, 그러니까 뭐 은행 대출금이나 카드값 같은 빚보다 먼저 변제받을 권리를 갖는다는 뜻입니다. 우선권이 있는 거죠. 아, 그럼 힘들게 환수한 그 2,500만 원은 일반 채권자들이 아니라 세금 내는데 먼저 쓰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네요? 네, 가능성이 높은 정도가 아니라 거의 확실하다고 봐야 합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 같은 다른 일반 채권자들은 이번 파산 절차를 통해서는 배당금을 거의 받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와, 정말 허탈하겠는데요,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세금 문제가 이렇게까지 클 줄은 몰랐네요. 그럼 이제 재산 환가도 사실상 의미가 없어졌고 남은 절차는 뭔가요? 그냥 이대로 끝나는 건가요? 아니요. 아직 파산 절차가 끝난 건 아닙니다. 파산 관제인은 법원에 절차 속행을 신청한 상태예요. 속행이요? 왜죠? 더 할 게 남았나요? 네, 남았습니다. 비록 금액이 체납세금 전액에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어쨌든 확보한 2,500만 원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 돈을 그냥 둘 수는 없고 법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4곳의 세무서에 각각의 체납세금 비율에 맞게 공평하게 나눠서 보내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걸 보통 안분 변제라고 하거든요. 아, 그 2,500만 원을 세무서 4군데에 쪼개서 나눠주는 절차가 남았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 배분하고 납부하는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어야 파산 절차가 비로소 종결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채무자 본인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일 텐데 최종적으로 빚에서 벗어나는 것, 즉 면책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면책이라는 게 법적으로 남은 빚을 갚을 의무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파산 신청의 가장 큰 목적이죠. 그런데 현재로서는요, 파산 관제인이 이 채무자의 면책 허가 여부에 대해서 의견 보류 입장을 냈습니다. 의견 보류요? 아직 결정할 수 없다는 뜻인가요? 네, 아직 그 세금 안분 변제 절차가 진행 중이고 파산 절차 전체가 완전히 마무리된 게 아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 채무자에게 면책을 해주는 것이 타당한지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본 거죠. 모든 절차가 다 끝나고 나서 법원이 전체 과정을 종합적으로 보고 최종 면책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아직 면책 여부도 불확실한 상태네요? 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쭉 정리해보면 참 복잡하네요. 가족 싸움 문제로 시작된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결국 파산 신청까지 하게 됐고 그나마 유일한 재산으로 보였던 보험금마저 과거의 명의 변경 문제 그리고 예상치 못했던 거액의 체납세금 때문에 실제 빚을 갚는 데는 거의 쓰이지 못하게 된 상황이군요. 네, 그렇죠. 개인 파산이라는 게 그냥 신청하면 빚이 다 없어지는 그런 간단한 절차가 절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숨겨진 재산은 없는지, 또 있다면 어떻게 이걸 현금화하고 법에 따라 누구에게 어떻게 공정하게 나눠줄지 이런 걸 아주 면밀하게 따지는 정말 복잡하고 또 현실적인 과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확히 보셨습니다. 특히 이 사례처럼 가족 간에 돈 거래가 있었다거나 명의 변경 같은 게 얽혀 있으면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법리적으로 판단하는 파산 관제인의 역할이 정말 중요해지죠. 네, 그렇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 파산 신청하기 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세금 체납 문제가 파산 절차 전체의 결과 그리고 다른 채권자들한테 돌아갈 배당금에 얼마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파산 절차 자체의 복잡성도 물론 있지만 어쩌면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가족이라는 관계가 개인의 재정 상태에 때로는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무거운 책임으로 다가오거나 또 다른 변수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문제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저희는 또 다른 흥미로운 자료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